한국 전쟁 당시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일반 시민들이 군경에게 학살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하던 경남에서는 그 피해가 더 컸는데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규명에 나서고는 있지만 속도와 실효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합니다. 서경방송의 연중기획 바다가 경쟁력이다. 이 시간은 인간과 공존하는 바다, 지속가능한 청정바다를 만들기 위한 지역사회의 노력들을 조명해봅니다. 출생률은 줄고 청년은 수도권으로 떠나면서 지방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인구 감소로 30년 후 경남의 인구는 지금보다 20% 감소한 260만 명으로 전망됐습니다. 고병원성 AI와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이 발생하면서 가축질병 확산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철저한 예방 활동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진주시가 최근 전 세계 66개 유네스코 공예 및 민속예술 분야 창의도시 네트워크의 의장도시로 선정됐습니다. 의장직을 맡을 진주시 유네스코 창의도시 전병훈 운영위원장 초청해 창의도시 네트워크의 의장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직접 들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한국전쟁 당시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명목으로 일반 시민들이 군경에게 학살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하던 경남에서는 그 피해가 더 컸는데요.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규명에 나서고는 있지만 속도와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좌익 사상에 물든 사람들을 전향시키겠다며 국민보도연맹을 만들고 일반 시민들을 가입시킨 정부.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이들은 북측과 내통한다며 재판도 없이 집단 학살됩니다. 유족들은 가족을 잃은 아픔에 주변의 따가운 시선까지 견디며 살아야 했습니다. 어디 가도 좀 불리하게 대우받는 것이 저는 저 집안은 안 좋은 사람이다, 또 나쁜 사람이다 이래가지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저 국가에서 그때 당시에 연좌제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이에 진실화해위가 조사를 이어오고 있는데 최근 하동지역 희생자 30명이 피해 사실을 인정받았습니다. 국민보도연맹 사건 산청지역 희생자 11명에 대해서도 최근 진실규명이 결정됐습니다. 이들 역시 경찰에 연행돼 산청읍 쌀고개 등에서 집단 살해됐습니다. 이처럼 진실규명이 이어지고는 있지만 아직 갈 길은 멉니다. 2기 진실화해위 조사가 내년이면 끝나는 가운데 현재 국민보도연맹을 포함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은 만여 건. 이 중 진실규명 결정은 20% 정도에 불과합니다. 특히 경남 지역의 경우 국민보도연맹 피해가 타 지역보다 큰 만큼 조사에 속도가 붙을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진실화해위 결정이 권고 수준이라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가에 의한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에 대한 명예회복이나 명예회복에 따른 국가사과, 그리고 피해회복에 필요한 배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22대 국회에서 배보상을 포함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이에 지난해 국회에서 기관장이 권고사항 조치 결과 보고 등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본회의도 상정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진실화해위가 진실규명을 했음에도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개별 사건마다 별도 법안이 필요한 것도 한계 중 하나입니다. 안 입어도 될 걸 피해가 있게 되는데, 앞으로는 소송 관계 없이 해줄 수 있는 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줘야 되고. 억울하게 가족을 잃었음에도 따가운 시선을 견뎌야 했던 유족들. 이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남기지 않기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연중기획 바다가 경쟁력이다 시간입니다. 바다는 수산자원과 관광, 환경에까지 인간의 삶과 산업에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가치에 감사하기보다 소홀히 대하는 모습을 종종 보이곤 하죠. 이번 시간은 바다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강진성 기자입니다. 지구 면적의 70%를 차지하는 바다.
우리나라 역시 삼면을 접하고 있는 중요한 국토이자 생태계의 보고입니다. 사천시는 도시 근간이 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복잡하게 이루어진 리아스식 해안은 174km나 뻗어 있어 도시 대부분이 바다를 접하고 있습니다. 사천 바다는 영양 염류가 풍부하고 바닷물의 흐름이 빨라 황금어장이라고도 불립니다. 과거보다 위세가 줄었다곤 하지만 여전히 수산업 도시로 불리며 경제 비중이 높습니다. 지난해 기준 수산 인구는 4천여 가구 14,000명에 이릅니다. 양식업에서 죽방염, 연근의 어업까지 지난해 수산물 생산은 1,100억 원이 넘습니다. 1,300척에 이르는 어선과 50여 개의 수산물 가공업체는 사천 어업을 움직이는 두 바퀴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송포의 작은 어항, 송포항에서는 바다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바다의 가치를 되새기고 인간과 공존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마을 주민과 사천시 공무원, 어업 관계자 등 30여 명은 해안가에 버려진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 모였습니다. 깨끗해 보이던 해안은 가까이 갔더니 심각했습니다. 자갈과 숲을 틈새는 몇 발씩 움직일 때마다 쓰레기가 발견됩니다. 1시간가량 해변을 청소했는데 쓰레기가 한가득 나왔습니다. 생활 쓰레기부터 해양 쓰레기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쓰레기는 트럭을 꽉 채웠지만 그나마 적게 나왔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낚시객이 버린 쓰레기부터 조류를 통해 떠내려온 폐기물까지 정화 활동에 나선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관광객들이 오셔가지고 쓰레기를 막 마구 버리고 가시는 길에 막 낚시꾼도 오고 아스 놓시는 것까지는 좋는데 되도록이면 쓰레기를 떼가져 가시고 그랬으면 좋겠고. 같은 날 수산자원을 복원하기 위한 행사도 열렸습니다. 삼북영항의 앞바다 해상 낚시터에는 손가락만한 어린 볼락 1만 마리가 방류됐습니다. 사천시는 지속가능한 청정바다를 만들기 위해 해양 쓰레기 수거와 어장 환경 개선에 나섭니다.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 어업을 단속하는 한편 수산 종자를 방류해 자원 고갈을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풍부한 수산물을 내어주는 사천만가, 남이대 해수욕장, 사천바다 케이블카, 강포만 습지 등 사천바다 가져다 주는 가치는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행사를 통해 바다의 중요성을 높이고 우주항공 해양 도시의 성장에 큰 발걸음이 되기를. 사천시는 청정해역 조성과 함께 해양 레저, 관광 숙박업도 육성해 해양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SCS 강진성입니다. 축산 농가는 물론 우리 식탁까지 위협하는 가축 전염병. 현재 고병원성 AI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해 방역당국이 확산 차단에 나서고 있는데요. 가축 질병을 막기 위한 보다 철저한 예방 활동이 당부되고 있습니다. 남경미 기자입니다. 지난 23일 창녕 지역 유경오리 농장에서 확진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지난 2월 충남 아산에서 발생한 뒤 100여일 만입니다. 즉시 긴급 살처분과 역학조사, 방역 활동 등이 펼쳐졌는데 인근 지역으로의 추가 확산은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부 경남의 경우 일단 진주에선 역학 대상 지역 농장 2개소가 확인돼 예방적 살처분이 이뤄졌으며 사천시와 하동군은 철새 도래지와 농가 등을 중심으로 집중 방역에 나섰습니다. 심각 단계에 준하는 그 방역 강화 조치를 취하는데 이거는 보통 검사 주기를 좀 짧게 해서 좀 검사를 확대를 하고 발생 계열사에 대해서도 책임 방역을 할 수 있도록 계열 농가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또 지역에선 지난 21일 강원도 철원 지역 양돈 농장에서 확인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작업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두 전염병 모두 전파력과 피해가 커 법으로 지정하고 있는 제1종 가축 전염병. 해마다 반복되고 있어 축산 농가와 관련 산업, 시장 물가까지 타격을 주고 있지만 이를 막기는 쉽지 않습니다. 번식기를 맞아 활동 범위가 넓어진 야생동물이 농가 가축에 접촉하면서 주로 감염되는데 이를 완벽히 차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철저한 예방 활동이 가축 전염병을 막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현재 백신이 아예 없는 상태고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도 지금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노출되면은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그래서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게 최선이죠. 매해 발생하고 있는 가축 전염병. 사전 예방을 위한 농가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해 보입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출생률은 줄고 청년은 수도권으로 떠나면서 지방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진주는 10년 만에 34만 명대가 무너졌습니다. 계속되는 인구 감소로 30년 후 경남은 지금보다 20% 감소한 260만 명으로 전망됐습니다. 보도에 김상혁 기자입니다. 경남의 인구 유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밝힌 지난 4월 시도별 인구 이동에 따르면 경남은 2만 7천 명이 전입하고 2만 8천 명이 전출해 1,000명가량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남 인구는 323만 9천여 명. 양산시를 제외하면 대부분 전월보다 인구가 줄었습니다. 진주시는 33만 9,800여 명으로 34만 명 선이 무너졌습니다. 2014년 11월 34만 돌파 이후 9년 5개월 만입니다. 혁신도시 효과로 35만 명대를 바라보던 인구는 동력을 상실하며 매달 감소하고 있습니다. 사천시는 10만 8,900여 명으로 보합세를 보였지만 2021년 11만 명 붕괴 이후 뚜렷한 회복 움직임은 없습니다. 우주항공청으로 기대감은 있지만 현재까진 얼마나 인구가 늘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남해는 4만 300여 명으로 지금 추세라면 올 하반기에 4만 명 선이 무너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동과 산청, 함양은 모두 전월에 비해 소폭 감소했습니다. 낮은 출생률과 청년 인구 이탈로 인구 감소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통계청은 장래 인구 예상치도 발표했는데 2052년 경남의 인구는 지금보다 70만 명 감소한 260만 명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명 중 1명 수준인 47.8%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전북과 경북 다음으로 많은 비중입니다. 반면 경제활동이 가능한 15세부터 64세까지 생산 연령 인구는 지금보다 절반 가까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국립수목원이 6월 우리의 정원식물로 진주 바이솔을 선정했습니다. 국립수목원은 진주 바이솔이 물 빠짐만 주의하면 재배에 큰 어려움이 없으며 실외 정원뿐 아니라 실내에서도 이용할 수 있어 정원식물로서 가치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진주시와 지리산 일부 지역에서만 자생하는 진주 바이솔은 꽃이 피는 늦가을에 잎이 붉은색으로 변하는 특징이 있어 관상적 가치가 높습니다. 하동군이 2년 연속 이웃사랑 우수지자체로 선정됐습니다. 하동군은 창원에서 열린 희망 2024 이웃사랑 유공자 포상식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경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개인 부문에서는 4년 동안 성금과 물품을 기부한 설송식당 대표 이명재 씨가 경상남도 지사상을, 공무원 부문에서는 사랑의 열매 모금 활성화 담당인 주민행복과 김복의 주무관이 모금회장상을 수상했습니다. 남해군 관광문화재단이 2024년 2회차 도르프 청년마켓을 개최합니다. 오는 8일 개최되는 청년마켓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셀러 17팀의 핸드메이드 기념품과 특산물, 먹거리가 판매됩니다. 또 물건마을 특산품을 만날 수 있는 특별구역 3동 상해와 경품 이벤트도 마련됩니다. 한편 지난달 4일 개최된 1회차 도르프 청년마켓은 셀러 평균 매출액 35만 원 이상, 만족도 86.6점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산청군이 제29회 환경의 날을 맞아 아나바다 나눔 장터를 운영했습니다. 생활 속 자원 순환을 위해 슬기로운 공유 생활이라는 주제로 군청 대회실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500여 개의 물품이 진열됐습니다. 또 탄소 중립 생활 실천 방법, 올바른 쓰레기 분리 배출 요령 홍보와 생활 속 탄소 발자국 줄이기 실천 다짐, 온실가스 1일 1톤 줄이기 서명 운동도 진행됐습니다.
얼마 전 진주에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진주시가 유네스코 공예 및 민속예술 분야 창의도시 네트워크의 의장도시로 선정됐다는 건데요. 이 의장도시란 무엇인지 또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전병훈 진주시 유네스코 창의도시 운영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진주시가 의장도시가 됐습니다. 최근 호주에서 열린 연례회의에서 결정됐다고 하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 의장도시로 선정됐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 5월 24일부터 6일까지 호주의 말라렛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공예 및 민속예술 분야의 서브 네트워크 연차 회의가 있었습니다. 예. 그 회의에서 그동안 1년 반 동안 부의장 도시의 역할을 해왔던 진주시가 이제 정식으로 의장 도시를 승계하게 되었습니다. 예. 원래 2년 동안 부의장 도시를 하면 자동적으로 의장 도시로 이렇게 승계를 받을 수 있게 규정이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은 1년 3개월 정도밖에 부의장 역할을 하지 않았지만 그 의장이 기존의 의장 도시가 임기가 다 돼서 우리가 이제 새로 임기를 받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유네스코 공예 및 민속예술 분야 창의도시 네트워크의 경우 전 세계 66개 도시가 수속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장도시 그리고 의장의 역할은 무엇인지도 알려주시죠. 그러니까 의장은 영어로 얘기하면 코디네이터예요. 네. 그러니까 프레지던트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조정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이거는 어떤 개인의 역할이 아니라 실은 도시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진주시가 코디네이터 시티, 그러니까 의장 도시가 된 거고요. 각 서브 네트워크의 이제 대표 역할을 하는 것이고 또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본부와 각 서브 네트워크의 회원 도시들을 연결하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로 중요한 일이 있지만 우선 새로 가입하는 도시들의 신청서를 심사한다든지 예. 또 4년마다 한 번씩 저희가 보고서를 제출하는데 그 보고서를 심사할 도시를 배정하고 또 같이 심사를 해서 그 결과를 유네스코에 보고한다든지 이런 중요한 결정을 유네스코 본부와 협의해서 그것을 운영해 나가는 도시, 그것이 바로 의장 도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창의도시가 의장도시가 된 건 경기도 이천시에 이어 두 번째라고 들었습니다. 진주시의 경우 지난 2019년 창의도시에 선정된 이후 5년도 되지 않아 의장도시가 된 건데요. 이렇게 빠른 시간에 의장도시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실까요? 저희가 2019년에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지정이 됐는데 곧바로 코비드 19가 전 세계를 창궐 해가지고 우리가 국제 활동을 거의 하지 못했죠. 예. 그래서 2022년에 가서야 전체 연차 총회에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브라질의 산토스라는 도시에서 열렸던 연차 총회인데요. 그때 저희가 아주 극적으로 그 해의 우리 서브 네트워크 연차 회의를 진주에 유치했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도시의 대표들이 그해 10월 달에 진주에 와서 연차 회의를 했고요. 연차 회의를 하러 와서 보니까 진주가 도시도 굉장히 아름답고 그때 마침 세계 민속예술 비엔날레를 개최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각 나라의 민속예술이 진주에서 공연되는 것을 함께 보면서 굉장히 아주 흐뭇하게 생각했고 또 진주시의 창의도시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든든한 것을 보고 바로 우리한테 부의장 도시를 맡아달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 해 2023년 2월부터 우리가 부의장 도시를 맡았고요. 1년 한 3개월 만에 의장 도시로 이제 승진을 한 셈입니다. 네,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네네. 자, 그렇다면 의장 도시로서 진주시에 가질 수 있는 이점 또한 궁금한데요.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해 있는 도시가 전 세계에
350개 도시가 됩니다. 예. 그 도시들은 적어도 다 진주를 알죠. 그리고 우리가 가입해 있는 공예 및 민속예술 서브 네트워크는 66개 도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거기에 우리가 대표 도시가 돼 있으니까 예. 또 그 66개 도시는 굉장히 진주를 좋아하고 아주 자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국제 교류가 활발해질 수밖에 없죠. 또 우리 진주의 예술가나 예술 단체들이 해외 우리 상위 도시들의 여러 국제적인 행사에 예. 참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 작가들이 국제적인 예술의 그런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이해하고 창의성을 증진해 가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병훈 진주시 유네스코 창의도시 운영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날씨입니다. 금요일 출근길에도 하늘이 화창하겠습니다. 한낮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올라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는데요. 다만 아침 저녁으로는 다소 쌀쌀한 만큼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서부 경남 지역 종일 청명한 하늘 펼쳐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진주 14도, 남해 16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26도에서 28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대체로 구름 많고 맑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8도, 세종 16도로 출발하겠고 부산의 한낮 최고 기온은 26도 예상됩니다. 남해동부 앞바다도 하루 종일 쾌청한 하늘 보실 수 있겠습니다. 물결은 비교적 잔잔하겠고 바람은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9물, 만조 시각은 밤 10시 1분, 간조 시각은 오후 3시 18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금요일 오전 9시 기준 맑은 하늘 보이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1시 20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천공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 여객 운항 정보입니다. 제주도에서 삼천포로 가는 배는 오후 3시 출발 예정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오전 사이에 비 예보가 들어있고 낮더위는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